네, 이제 p-value 값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사이디드 p-value 값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사이디드 단측 p-value 값은 이러한 것과 같이 계산이 되는데요. 여기서 파이 테스트 t는 결과적으로 cdf 펑션이 되겠죠. 표본 분포의 누적 분포 함수 cdf가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검정 통계량이 우리가 관찰된 값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어트 약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검정 통계량이 표준 정기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검정 통계량이 2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 값은 파이 2는 바로 0.028이 되겠죠. 0.0228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규 분포의 CDF를 써서 얘를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무가설이 참여할 확률은 결과적으로 1-0.228을 이제 둬가지고 쓸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때로는 양측 p-value를 쓸 때가 유용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한쪽 방향으로의 유효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쪽 방향으로서의 유효성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 다이어트 약은 그 약을 먹었을 때 살을 빼는 쪽으로만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살을 찌는 쪽으로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검증하고 싶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게 되겠죠. 근데 이제 투사이디드 테스트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검정이 의미가 있을 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공장 증설의 뉴스가 뭐 삼성전자 공장 증설을 했었을 때 그 뉴스가 주가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그 올릴 수도 있는 내릴 수도 있는 그 상황을 검증하겠다. 즉 뉴스가 주가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를 이제 둘 다 테스트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투사이디드 p-value를 쓸 수가 있게 되겠고요. 투사이디드 p-value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좀 잘려 있는데 얘는 이제 H0가 되겠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 관찰된 값만큼 극단적인 값을 가진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p-value 값은 결과적으로 2의 파이의 2랑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증 통계량이 2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 2배 값이 바로 투사이디드 p-value 값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와일드 통계량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와일드 통계량이라는 것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세타 제로 같은 경우는 기무가설에서의 세타 스타 값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타 햇은 최대 우도 추정량 MLE를 썼을 때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분모는 추정이 표준 오차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어트 약을 만들었는데 그 체중 감량, 평균된 체중 감량량이 5다. 즉 이제 세타 햇이 5다라는 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고 기무가설의 이제 경우는 기무가설은 세타가 바로 0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없다가 이제 체중 감량량이 0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때 우리가 그 SD를 뭐 0.2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게 된다면은 이때 이제 이 와일드 스태티스틱의 통계량은 5-0의 0.2로 나눈 값인 25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우조 추정량 MLE의 점근적 정규성을 이용을 하면은 p-value를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Z라는 것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되겠고요. 우리의 예제에서 결과적으로 p-value 값은 투사이디드 테스트를 응용을 하면은 마이너스 25가 되는데 얘의 값은 거의 0에 가까운 값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 약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라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표본 분포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누적 확률 분포 CDF를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가우시안의 CDF는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단순하게 수치만 대입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가우시안 분포로 모델링 되지 않는 많은 통계량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분포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분포 CDF 펑션을 어떻게 얻는지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냥 샘플의 개수가 많을 때에는 가우시안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냥 샘플의 개수가 많을 때에는 그 샘플들의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측정을 해서 가우시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CDF 펑션을 적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방법이 되겠죠.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배운 부트스트랩을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트스트랩은 모집단에서 우리가 관측한 그 집단에서 계속 샘플을 한 개씩 무작위로 뽑고 다시 넣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이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부트스트랩 근사법을 이용을 해서 CDF 펑션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순열 검정이라는 방법인데요. 얘는 두 개의 경험적 분포를 비교할 때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약이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한다라고 해볼 때 우리가 무작위로 한 개 집단으로 뭉칩니다. 그 두 개의 집단을 한 개의 집단으로 뭉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작위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무작위로 이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때 그걸 통해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겠고 그것은 바로 기무가설 하에서의 검정 통계량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p-밸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p-밸류는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p-밸류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p-밸류는 많은 과학 연구에서 사용이 되지만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많은 결론들을 내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p 값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p 값이라는 것은 귀무가설 h0가 참일 때 현재 관찰된 결과만큼 극단적이거나 더 극단적인 결과를 얻을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이라는 말은 귀무가설과 얼마나 다른가를 의미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0를 참으로 놓은 상태에서 지금 얻은 데이터가 몇 프로나 관찰될 확률이 있는지를 얻은 그 확률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학습 방법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시험 점수를 향상시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기무가설은 새로운 학습 방법은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가설을 제시한 이후에 우리가 데이터를 관측을 하고 그 데이터의 확률을 계산값을 한 게 바로 이제 그 효과가 없다라는 확률을 계산을 한 게 바로 p-밸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밸류가 0.05다, 5%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학습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 확률이 5%다, 즉 효과가 없을 확률이 5%다라고 할 수가 효과가 있을 확률이 5%라서 이제 효과가 있을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를 잘못 해석을 하는 게 이제 p-밸류 값이 0.05다, 즉 5%다라고 해서 이제 H1이 95%다. 즉 이제 효과가 있을 확률이 95%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p-밸류의 해석 방법을 오류를 가진 채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오해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2014년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은 많은 의학 논문을 쓴 저자들의 80%가 이 p-값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H0가 참이라고 했을 때의 실제로 데이터가 관측될 확률의 퍼센트, 이 p-밸류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데이터가 관측됐을 때 이 가설이 참일 확률을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즉 얘는 라이클리우드고요, 얘는 포스테리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알고 싶어하는 바는 데이터가 관측이 됐을 때 실제로 그 가설이 참일 확률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죠. 즉 베이지안 포스테리어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지 라이클리우드를 알고 싶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p-밸류랑 베이지안 포스테리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p-밸류는 기물가설이 참이다, H0가 참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데이터의 확률을 나타내는 반면에 베이지안 포스테리어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가설의 확률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어떤 희귀병 검사의 정확도가 99%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검사를 받았을 때 양성 반응이 나왔다 라고 해봅시다. 이때 p-밸류는 0.01이 되겠죠. 즉 1%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 양성을 얻을 확률이 1%다 라고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을 확률이 99%다 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p-밸류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병에 걸렸을 확률을 실제로 계산을 하려면은 포스테리어, 베이지 정리를 이용해서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클리우드랑 이제 프라이어를 곱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프라이어 같은 경우는 그 전체 인구 중에 그 병의 유병률을 넣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어로는 이제 바로 이 수치를 넣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99%를 넣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병이 굉장히 희귀병이라서 전체 인구 대비 유병률이 0.0001이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다가 0.99를 곱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포스테리어는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한 번의 검사 결과로 해서 양성으로 받았다고 해서 그 병이 실제로 걸렸을 확률은 0.0001 곱하기 0.99 해서 얻은 결과인 0.0099가 되는 것입니다. 즉 0.1%도 안 된다. 0.1%도 안 된다. 1%도 안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대략적으로 1%, 뭐 1% 약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양성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병에 걸렸을 확률은 피밸류로 봤을 때는 뭐 99%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99%라고 해석을 할 수가 없고, 포스테리어를 진짜 계산해 봤을 때는 1% 정도, 1%가 약간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밸류 값으로는 우리가 정말로 알고 싶어하는 가설이 참일 확률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는 p-밸류가 아니라 이제 효과의 크기나 신뢰 구간, 연구 결과의 질이나 사전 확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통계학자들이 p-밸류가 해롭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p-밸류가 이런 식으로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많은 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잘못 쓰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밸류는 기무가설이 참일 때 데이터의 가능성을 나타내게 되겠고요. 근데 이 p-밸류를 기무가설이 참일 가능성이 낮고 따라서 재립가설이 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로 해석을 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직관적으로 이상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추론이 차당하지 않다. 그래서 p-밸류라는 것은 사실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통계학자들이 사실 해롭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p-밸류의 잘못된 추론의 예시를 비율을 통해서 들어놓은 게 이제 책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p-밸류로 추론한 것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인이라면은 이 사람은 아마도 국회의원이 아닐 것이다 라고 이제 가설을 세울 수가 있게 되겠죠. 왜냐면은 미국인 중에서 국회의원의 확률은 뭐 0.0001%도 안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의 가설은 사실 그 통계적으로는 어느 정도 확률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관측이 됐는데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다 라고 관측이 됐다 라고 해봅시다.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은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니까 미국인이 아닐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사실은 국회의원이라고 관측됐다라고 해서 미국인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타당한 결론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인 중에 당연히 국회의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국회의원이라고 관측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라고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가설을 세울 때 확률적으로 낮은 값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꼭 참이다라는 것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대조적으로 올바른 추론은 아래와 같게 되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화성인이라면은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100%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가설은 참일 확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일 확률이 100%인 귀납을 사용한 추론은 어떤 사람이 관측됐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국회의원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화성인이 아닐 것이다라고 100% 맞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논리전 추론 방식에서 우리가 화성인 예시 얘는 이제 연역법이 되겠고요. 얘는 연역이 되겠고 연역법이 되겠고 위에 애가 귀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연역 방법은 100% 참인 애들을 이용을 해서 100% 참인 명제들을 이용해서 추론을 해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역 방법은 100% 참인 반면에 우리가 위에서 봤었던 이 미국인 예시는 귀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귀납법 같은 경우는 관찰된 증거로부터 가능성 있는 반드시 참은 아닌 가능성은 있지만 반드시 참은 아닌 결론을 추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적 규칙을 이용을 하지만 연역법처럼 반드시 참은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밸류는 위에서처럼 귀납적 추론을 이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찰된 데이터, 즉 p-값이 작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가설에 대한 결론을 내려버린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것은 아래서 본 연역법처럼 절대적으로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논리적 추론이 아닌 확률적인 추론을 사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귀납적 추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이를 위해서는 베이즈 룰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베이즈 룰은 아래와 같이 우리가 배운 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배운 내용이 되어 있고 결국에 이 사후 확률을 사용을 해서 포스테리어를 사용을 해서 어떤 확률 값을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때 사전 확률이 균일하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포스테리어는 이와 같이 간단화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LR 얘는 likelihood ratio라고 부를 수 있고요. 우리가 앞서 봤었던 그 프리퀀티스트에서 사용했던 그 likelihood ratio가 되겠습니다. 걔를 이용을 해서 포스테리어를 계산한 게 바로 우리가 귀납적 추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을 실제 예시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인 국회의원 예시를 통해서
P값이랑 베이즈 추론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의미를 하면은 이 데이터는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다 라는 데이터가 되겠고요. 기무가설 H0는 이 사람은 미국인이다 라는 기무가설이 되겠고, 대립가설은 이 사람이 미국인이 아니다 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H1이 사실일 때 D일 확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얘는 매우 낮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인구가 3억 3천 명이 되겠고요. 국회의원 인구가 500명 정도가 되니까 이 확률은 대략적으로 0.0001% 정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은 매우 낮게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미국인이 아닐 때 국회의원일 확률, 미국 국회의원일 확률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D는 콩그레스 의원, 그러니까 정확히는 미국 국회의원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인이 아닐 때 미국 국회의원일 확률은 0이 되겠습니다. 이제 라이클리후드 B를 계산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무한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클리후드 B가 무한대가 된다라는 것은 H0가 H1에 비해서 무한대의 비율로 더 그럴듯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이즈 정리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근데 얘는 1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확실히 100% 미국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국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관측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확실히 미국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P값만 고려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P값만 고려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라이클리후드를 본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라이클리후드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라이클리후드는 얘만 보는 게 되겠죠. 얘만 보는 거니까요. 이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0.0001%니까요. P밸류 값을 이제 0.05 미만일 때는 기각을 해버리니까 귀무가설이 기각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밸류 값에 기반한 추론은 이 사람은 아마도 미국인이 아닐 것이라는 완전히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는 P밸류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게 되겠고요. 우리가 항상 이 대립가설 하에서의 데이터의 확률, 즉 이제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해봐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P밸류랑 포스테리어의 차이를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P밸류가 0.05 이하다라고 하면은 기무가설이 참일 확률이 5%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P밸류가 0.05로 낮더라도 기무가설의 4호 확률은 30% 정도로 꽤 높을 수도 있다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상의 임상실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약회사의 연구원이라고 상상을 해보고 200개의 서로 다른 약물에 대해서 임상시험을 수행을 했다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해당 약물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을 200개를 랜덤으로 약간 만들어내고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봤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서 이 표가 바로 그 결과를 정리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유의한 결과, 유의한 결과, 유의하지 않은 결과, 그리고 효과적이지 않은 결과, 효과적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의함이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라는 게 되겠고요. 유의하지 않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200개 임상 실험 중에서 실제로 180개는 비효과적인 약물을 테스트를 했고요. 20개만이 실제로 효과적인 약물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효과적인 약물 80개 중에서 9개가 유의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제1종 오류, 즉 타입 1 에러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죠. 타입 1 에러는 결과적으로 180분의 9가 되니까요. 0.05가 되는 것입니다. 즉 P밸류가 0.05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약물, 비효과적인 약물 중에서 유의한 결과를 0.05%나 얻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 0.05, 즉 5%나 얻었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약물 20개 중에서 4개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즉 얘가 이제 타입 2 에러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베타 값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력은 1-베타니까요. 0.8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베타 값은 20분의 4니까 0.2가 되겠고, 그 테스트의 파워업 테스트는 0.8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베이지안 분석을 해보겠는데, 우리의 목표는 유의한 결과를 얻었을 때 실제로 그 약물이 비효과적일 확률을 계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가 pH0 바 유의함, 얘는 우리가 베이지안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얘는 바로 P 유의암일 확률 H0를 관측했을 때 이거의 사전 확률을 곱한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바로 이제 P 유의암 likelihood 곱하기 이제 사전 분포 덧셈 P 유의암 바 pH1 그 다음에 pH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likelihood를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얘가 알파가 되겠죠. 즉 타입 1 에러가 되는 것입니다. 타입 1 에러가 되겠고 실제로 약물이 비효과적일 때 유의한 결과를 얻을 값이 되겠습니다. 얘가 0.05라는 걸 우리가 계산을 했죠. 위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는 얘가 바로 검정력 1-베타가 되는 것입니다. 얘가 바로 실제로 약물이 효과적일 때 유의한 결과를 얻을 확률이 되겠습니다. 얘는 0.8이라고 계산을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다시 쓰게 되면은 우리가 식을 이용해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다시 쓸 수가 있냐면은 얘는 바로 알파 곱하기 pH 제로라고 분자를 둘 수가 있고요. 분모는 알파 곱하기 pH 제로 플러스 밑에다가 쓰겠습니다. 1-베타 곱하기 pH1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파랑 베타의 수치를 우리가 알파는 0.05고 1-베타가 0.8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아직 계산해야 될 수치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전 확률이 되겠죠. pH0랑 pH1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얘는 우리의 사전 지식이나 경험에 기반한 사전 확률이 되겠고요. 우리가 임상 실험 데이터를 보면은 전체 200개의 확률 중에서 이 180개가 비효과적으로 실제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 확률을 설정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래서 pH0는 0.9로 두게 될 수 있고요. pH1은 얘는 0.1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펙티브랑 인펙티브를 알고 있는 사전 확률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얻은 포스테리어는 0.36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유의암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6%의 확률로 그 약물이 실제로는 비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p-value의 5%랑은 훨씬 높은 수치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베이지안 분석에서는 대부분의 약물이 비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사전 확률로 고려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p-value를 해석할 때 유의해야 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예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베이지안 접근법의 장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베이지안 접근법은 약간 일반인들한테는 생소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이지안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는 현상이 많은데요. 그래서 왜 모든 사람들이 베이지안이 아닌지에 대해서 베이지안 통계학을 이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그 빈도주의적 추론이랑 베이지안 추론의 차이점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빈도주의적 추론이 때론 직관에 반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앞에서 봤었는데, 이것은 여러 통계학 논문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고요.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빈도적 추론이 라이클리후드를 위반한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클리후드 원리를 위반한다라는 게 되겠는데, 라이클리후드 원리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클리후드 원리는 관측된 데이터의 라이클리후드에 기반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측한 데이터에 발생할 가능성에 기반해 추론을 해야 된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전을 10번 던져서 앞면이 7번, 3번, 뒷면이 3번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라이클리후드에 따르면은 우리의 추론은 실제로 관측된 결과 앞면 7번, 뒷면 3번의 라이클리후드에 기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빈도주의적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은 종종 관측되지 않은 가상의 미래 데이터에 기반해 추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p-value를 계산할 때 우리는 현재 관측된 결과만큼 극단적이거나 더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확률을 고려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것은 실제로 관측되지 않은 가상의 데이터를 고려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베이지안 방법은 이 라이클리후드 원리를 만족시키게 되겠습니다. 베이지안에서는 오직 관측된 데이터의 라이클리후드와 사전 확률의 곱셈만을 이용해서 사후 확률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빈도주의적 방법이 겪는 이런 문제들을 겪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베이지안이 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네,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결과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약물의 그 확률을 계산한 게 결과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확률이 실제로는 36%다라고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효과 있음이라고 검증됐음에도 불구하고 36%만 실제로 효과가 있는 약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어떤 테스트 결과를 보고 그 약물을 실제로 임상에 적용을 하는데요. 뭐 임상 1상, 2상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임상 4상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 신약이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출시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약물들이 실제로 테스트 단계에선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을 다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약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베이지안적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의 테스트 결과로 유의하다라고 검증이 됐다라고 해서 실제로 유의한 것은 아니고 이런 검증 결과가 많이 쌓여야지만 베이지안적으로 유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이 상황 만화를 보게 되면은 이제 빈도주의자랑 베이지안의 차이를 재치 있게 표현한 만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화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태양이 방금 폭발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중성미자 검출기라는 이 기계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태양이 폭발한 경우에 대해서는 중성미자 검출기가 이제 폭발한 경우에 대해서는 yes라고 답변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 중성미자 검출기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 있다. 정확도가 꽤 높은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즉 이제 태양이 폭발했을 때 실제로 태양이 폭발했을 때 이 중성미자 검출기가 yes다라고 답변할 확률은 0.05, 즉 95%, 0.95다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갇힌 방에서 태양이 폭발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태양이 폭발했습니까? 하고 이 검출기한테 물어봤더니 yes라고 답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때 이제 이 프리컨티스트는 p-밸류 값이 0.05 이하니까 실제로 태양이 폭발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이지안은 여기다가 이제 사전 확률을 적용하는 것이 되겠죠. 사전 확률을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냐면은 사실 살면서 많은 날들을 살아왔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나이가 20살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20 곱하기 365일은 태양이 폭발하지 않은 하루를 관측했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사전 확률로 반영을 해서 얘가 비록 95%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 얘가 yes다라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사전 확률로 적용을 해서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제 태양이 폭발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게 베이지안적인 얘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프리퀀티스트는 무엇을 본 것이냐면은 이 중성미자 검출기가 yes다라고 답했을 때 태양이 폭발했을 확률을 본 거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태양이 폭발했을 때 중성미자 검출기가 yes다라고 답할 확률 얘를 본 것이 되겠고요. 근데 반면 이 베이지안은 중성미자 검출기가 yes다라고 답했을 때 태양이 폭발할 확률, 즉 포스테리어를 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것은 이게 되겠죠. 어떤 테스트가 yes다라고 나왔을 때 실제로 태양이 폭발했을 확률 얘를 관측하고 싶은 것인데 많은 프리퀀티스트들이랑 많은 이제 통계를 이제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얘를 이제 관측을 하고 태양이 폭발했다라고 잘못된 결론을 내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학의 역사적 관점에서 베이지안이랑 빈도주의자의 대립을 살펴보겠는데, 근데 흥미롭게도 많은 통계학자들이 19세기만 하더라도 베이지안 통계학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의 수학자 라플라스라는 사람은 베이지의 정리를 확장을 하고 많은 문제에 응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라플라스의 법칙이라는 것이 이제 베이지안의 이론을 사용한 게 되겠고요. 심지어 가우스라는 수학자의 통계학적 업적도 많은 베이지안 통계학을 사용을 해서 제시를 한 업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의 많은 통계학자들은 근데 빈도주의적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20세기의 특수한 상황 때문인데요. 이제 통계학이 이제 그 과학적 보고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해가 이제 20세기 때 통계학을 이용해서 과학적 보고에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즉 어떤 논문에 이제 p-밸류 값이 몇 이하니까 얘는 참일 것이다, 혹은 거짓일 것이다라고
이제 제시를 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논문에서 통계학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했던 게 20세기의 예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사용할 방법이 바로 가장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p-value라는 값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p-value라는 값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 참을 거짓을 이제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마치 p-value가 참 거짓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도구가 돼버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지안이 아닌 이제 프리퀀티스트를 통해서 많은 논문들이 작성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과학적 참 거짓을 결정지어 버리는 그런 오류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통계학의 동향을 살펴보면은 베이지안 방법이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고 p-value를 좀 더 폐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학술 저널에서는 p-value를 아예 표기하지 못하도록 막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p-value가 오해가 너무 많고 오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p-value를 아예 못 사용하게 못 적게 막아놨고요. 그래서 p-value라는 것은 단순히 기무가설이 참일 때 현재 관찰된 결과만큼 극단적인 결과를 얻을 확률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마치 어떤 가설이 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또한 이제 미국 통계학이라는 통계학에서 발행하는 유명한 저널이 p-value라는 것의 무의미함에 대해서 특집호를 발견하는 적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은 p-value의 오해에 대해서 막고 이제 베이지안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식으로 최근의 트렌드가 진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이지안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베이지안 접근법은 모델링의 가정이 정확한 경우에 대해만 정확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 분포가 실제 현상을 잘 반영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베이지안 추론의 결과도 부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분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빈도주의적 방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비판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추정량의 표본 분포를 도출할 때에도 데이터 생성 메커니즘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T검정, T스태티스틱을 사용할 때에는 데이터가 정규 분포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가정을 한다라는 자체에 대해서는 프리퀀티스트도 마찬가지의 비판을 들을 수가 있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많은 교차 검증이나 혹은 베이지안 모델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델링 가정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교차 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베이지안을 검증을 통해서 조금 더 유의미한 모델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도널드 루빈이라는 사람이 쓴 응용 통계학자를 위한 베이지안적으로 정당화 가능하고 관련 있는 빈도 계산이라는 논문에서 인용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실용적인 베이지안 접근법을 제안했는데, 이 주장을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응용 통계학자들은 원칙적으로 베이지안이긴 해야 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실 세계에 맞춰서 보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가정에서 벗어나더라도 대략적으로 보정된 절차로 이어지는 명세를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관련 있는 방식으로 예측한 데이터에 대해서 모순되는 모델은 피해야 된다. 그리고 가상의 반복에 대한 빈도 계산은 모델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더 적절한 모델을 제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요소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법은 베이지안 방법론의 이론적인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제 적용의 균형을 잡는 실용적인 태도를 제안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추론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베이지안에서는 사후 분포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p 세타 바 x를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근데 얘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라이클리우드랑 프라이어의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후 분포의 특성, 예를 들어 평균 분산 신뢰 공간 이런 것들이 빈도주의적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제한 조건을 둘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사전 분포나 모델의 분포 가정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모델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데, 이것은 테스트 셋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베이지안 방법론은 실제 문제에 적용할 때 매우 유용한 지침을 제시했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 매우 강력한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유연해야 된다. 그리고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증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제시해주는 논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